역사에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닌 문명 전체를 지워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전염병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제국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전체 인구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병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을 황폐화시킨 10가지 끔찍한 팬데믹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도시를 무릎 꿇린 기록상 가장 초기 발생 중 하나인 아테네 역병부터 시작합니다. 타프 이언 아테네 역병, 기원전 43년 426년.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쟁 중 하나가 한창이던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지적,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온 것은 침공도, 포위도,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보이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시골 지역의 피란민들이 아테네의 요새화된 벽 뒤로 보호를 받기 위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인구는 도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준을 넘어 급증했습니다. 거리는 초만원이 되었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위생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우물은 오염되었고 주거 공간은 비좁았으며 여름의 열기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테네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식별할 수 없고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인구 사이를 휩쓸었습니다. 증상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몸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강렬한 고열을 겪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목구멍과 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뒤따랐고 견디기 힘든 내부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피부에는 궤양과 발진이 돋아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물을 마셨지만 결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인 나머지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역병에서 직접 살아남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마치 종말과도 같은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시신들은 거리의 땅 위에 방치되었습니다. 신성한 매장 의례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감염이 두려웠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홀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었기에 가장 먼저 목숨을 잃는 이들에 속했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대신하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된 사람들은 법이나 도덕 혹은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철학과 민주주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는 혼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장티푸스, 에볼라와 유사한 바이러스, 심지어는 알려지지 않은 병원균 등 이 질병의 정체를 밝혀내려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시 일어났던 일의 규모와 속도, 잔혹함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역병은 수만 명을 죽인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를 너무나 심각하게 약화시켜 전쟁의 결과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치명적인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 문명 전체를 황폐화시키고는 그토록 적은 단만을 남긴 차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토프 2. 안토니누스 역병, 서기 메히오 280년. 로마 제국이 세 대륙에 걸쳐 뻗어나가며 거의 무적처럼 보였던 권력의 절정기에 보이지 않는 적이 국경 안으로 들어와 그 환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성탑이나 침공 함대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방에서의 잔혹한 원정에서 살아남아 귀환한 군인들과 함께 왔지만 그들이 실어 나른 것은 그 어떤 적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질병은 전쟁의 또 다른 일시적인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이것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질병은 군 캠프에서, 분비는 도시로, 무역로에서 농촌 공동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로마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도로, 상업, 이동성이 이제는 재앙을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증상은 심각하고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희생자들은 고열, 격렬한 설사, 목의 염증, 그리고 피부 전체에 번지는 고통스러운 발진을 겪었습니다. 검은 딱지와 고름집이 몸을 덮었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흉터는 평생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간의 고통 끝에 사망했고 다른 이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 오래 버텼습니다. 바이러스나 면역, 진정한 격리에 대한 개념이 없던 세상에서 공포는 질병 그 자체만큼이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대의 가장 유명한 의학자인 갈레노스는 이 전염병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지식으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로마가 진정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레노스조차 막을 수 없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안토니누스 역병을 천연두의 초기 발생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홍역이나 지금은 사라진 다른 병원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엄청난 힘으로 몰아쳤습니다. 피해는 병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국 힘에 규율 잡힌 핵심이었던 로마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군인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징병은 둔화되었습니다. 국경 방어는 약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국의 외부 국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농장은 버려졌고 노동력은 부족해졌으며 무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을 전체가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죽음과 침묵 속에 삼켜졌습니다. 심리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영원함에 대한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종교는 고통을 설명하거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영적 움직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미미했지만 성장 중이던 기독교는 의미와 자비, 그리고 희망을 갈구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로마가 이 역병 하나만으로 멸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취약해지고 더 불안해지며 미래의 충격에 더 노출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 끊임없는 상실과 불안정의 그림자 아래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토니누스 역병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면의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무언가에 의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톱삼 영국 단병, 그것은 경고 없이 도착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친 뒤 너무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5세기 후반 영국, 국가가 수년 안의 왕위 계승 분쟁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역병조차 주지 못했던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준 기이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희생자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일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 정오쯤 땀을 흘리기 시작해 해가 지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발생은 헨리 7세가 영국 왕위를 차지한 해인 1335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폭력적인 시대의 또 다른 암울한 고난이자 국지적인 이상 현상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왔습니다. 반복해서 말이죠. 이후 수십 년 동안 질병은 반복되는 파도로 급증하며 영국 전역에 그리고 잠시 동안 유럽 대륙 일부까지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염병들과 달리 이것은 거의 비자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기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빈곤층만큼이나 신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류층을 표적으로 삼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유한 이들이 훨씬 더 취약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질병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듯한 공포심을 느끼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한, 어지러움, 두통, 그리고 강렬한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들은 옷과 침구를 적실 정도로 심한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빨라졌습니다.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만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치료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속도가 이 질병을 독특하게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대부분의 질병은 기도나 의식 혹은 필사적인 개입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땀병은 거의 아무런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덮쳤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제 시간에 도달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대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질병은 한 가정에 뛰어들어 희생자를 낚아채고는 다시 사라지는 듯 보였고 남겨진 모든 이들은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영국 땀병의 가장 기이한 특징 중 하나는 그 패턴이었습니다. 왜 이것은 유독 영국만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서 남유럽 대부분은 비껴갔을까요? 왜 이것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수년간 물러나기를 반복했을까요? 왜 한 번에 발생해서 살아남은 이들이 다음번에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헨리 7세의 장남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아서, 왕자조차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질병이 영국 왕실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인플루엔자, 한타바이러스, 중독 및 여러 다른 이론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이 질병의 증상, 속도, 그리고 1951년 이후에 완전한 소멸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익숙한 무언가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의학적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불안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 한 국가를 휩쓸고 한 세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며 왕과 서민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고는 역사조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톱4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서기 531 오바셈 9년. 이것은 제국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콘스탄티노플의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릴 곡물이 생산되던 이집트의 비옥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배들은 계속 도착했고 무역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숨어 치명적인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바로 그 경로를 따라 운반된 질병은 비잔틴 권력의 심장부에 도달할 때까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에서 폭발했을 때 그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몰아쳤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그곳은 대재앙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절정기에는 매일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일부 기록은 매일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다른 기록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주장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무엇이든 그 규모는 제국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증상은 잔인하고도 명확했습니다. 희생자들은 갑작스러운 열이 난 뒤 림프절이 부어오르며 가레톳 부보엣이라고 불리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해부 겨드랑이 또는 목에 형성될 수 있었으며 종종 급격한 상태 악화를 예고했습니다. 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격렬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은 빈번하게 며칠 만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도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운반할 일꾼조차 부족했습니다. 시체들은 집안, 거리, 공공장소에 쌓였습니다. 집단 무덤을 팠지만 그조차 금세 가득 찼습니다. 결국 산 사람들은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시신들을 타워에 쌓아 올리거나 배에 실어 표류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본인조차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생존은 많은 이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이미 궁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들이 죽거나 땅을 버리면서 농업은 흔들렸습니다. 무역망은 약화되었습니다. 세수도 무너졌습니다. 지역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경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미 광대한 영토에 걸쳐 확장되어 있던 군대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수는 줄고 자원은 고갈되면서 제국은 국경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장은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토를 잃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역병이 비잔틴 제국이 로마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막은 전환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 원인이 훗날의 흑사병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박테리아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셔네예르시니아 페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병원균이 수세기 전에도 존재했다면 왜 이 시점에 그토록 격렬하게 나타난 것일까요? 당시 가장 진보된 사회 중 하나였던 그곳에 무엇이 이토록 효율적으로 질병을 퍼뜨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점은 만약 동일한 질병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면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며 반복되는 무언가의 일부라는 뜻일까요? 탑 흑사병 1351년 그것은 아무도 따돌릴 수 없는 폭풍처럼 닥쳐왔습니다. 대륙을 잇는 무역의 동맥을 따라 이동하며 항구에서 항구로 무서운 정확도로 죽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퍼지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으며 유럽 전역과 그 너머의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그 기원은 종종 중앙아시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발생하여 무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선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쥐와 벼룩을 유럽의 주요 항구로 실어 나르며 확장의 완벽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메시나,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 도달하자 질병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분비는 도시 환경에서 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증상은 그 확산 속도만큼이나 끔찍했습니다. 희생자들은 고열과 오한을 겪은 뒤 이 질병에 이름을 붙여준 부어오르고 검게 변한 림프절, 즉 가래톳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부기는 종종 서해부, 목 혹은 겨드랑이에 생겼습니다. 내부 출혈로 인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구토, 망상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경우 죽음은 불과 며칠 만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을 진정한 대재앙으로 만든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마을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들판은 수확되지 않았고 가축들은 돌보는 이 없이 방황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그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타격도 그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미신이나 희생양 찾기에 빠져들었고 이는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좀먹었습니다. 공포가 일상의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여파 속에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봉건 구조는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흑사병의 참상은 유럽 사회의 중대한 변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질병이 주로 쥐가 옮기는 벼룩을 통해 전파되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의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이 발생은 동일한 박테리아와 관련된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까요? 기후, 무역, 인간 행동에 어떤 조합이 그토록 광활한 거리에 걸쳐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생각은 만약 어떤 질병이 한 대륙 인구의 거의 절반을 지워버릴 힘을 가졌었다면 그와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무언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연결된 세상에서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톱 U, 코콜리칠리 전염병, 이처즈마 아시노 1948년. 이것은 군대나 배와 함께 오지 않았으며 먼 땅에서 전해진 익숙한 질병의 패턴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 내부에서 발생하여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코콜리칠리, 코초리스틀리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규모의 황폐함을 남겼습니다. 이 이름은 나우아트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단순히 역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당시 벌어진 일을 거의 담아내지 못합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지역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존재해온 공동체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마을이 침묵에 잠기고 들판이 버려졌으며 돌볼 사람조차 남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증상은 유럽의 역병들과는 달랐습니다. 희생자들은 고열, 심한 두통, 그리고 강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충격적인 특징 중 하나인 대규모 내부 출혈이 뒤따랐습니다. 코, 입,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급격한 탈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3,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특히 파괴적으로 만든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발생을 통해 최대 1,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주민 인구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망률은 유럽 정착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그 어떤 수치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질문은 코콜리칠리를 둘러싼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에볼라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경적 요인을 지목합니다. 극심한 가뭄 조건, 생태계 교란, 그리고 식민지화로 인한 변화들이 새롭고 치명적인 병원균이 출현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파괴력을 증폭시켰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연구된 천연두와 같은 질병들과 달리 코콜리칠리는 파편화된 단서들만을 남겼습니다. 확정적인 답도, 확인된 병원균도 왜 그토록 강렬하게 몰아쳤다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불안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질병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문명 전체를 재편하면서도 현대 과학에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가 여전히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러한 조건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도 있는 것일까요? 톱7 제3차 범유행 18모아치오 1960년. 이것은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윈난성의 외땅 옷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지역적 발생, 즉 멀리 떨어진 곳에 국한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은 현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광범위한 팬데믹 중 하나가 되었으며 대륙을 가로질러 확산되어 한 세기 넘게 죽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전의 역병 발생과 달리 이번 유행은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무역로가 확장되고 있었고 증기선은 전 지구적 이동을 가속화했으며 도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질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당국이 위기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3차 범유행은 이미 중국의 국경 너머로 여정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윈난성에서 시작된 질병은 1894년 홍콩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로 번지며 파괴적인 힘으로 폭발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선박 항로를 따라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 일부까지 이동했습니다. 항구는 유입 지점이 되었고 밀집된 도시 인구는 질병이 자리를 잡기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증상은 수세기 전 흑사병 당시에 관찰되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열, 오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래토의 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사망률은 충격적일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특히 의료 기반 시설이 제한적인 곳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인도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적, 경제적 충격은 심대했습니다. 공포가 질병과 함께 퍼져나가며 무역을 방해하고 이주를 강요하고 일상의 리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은 과학적 이해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발생했을 당시 과학자들이 그 원인 박테리아인 예르시냐 페스티스를 밝혀내면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역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곧이어 연구자들은 질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밝혀냈습니다. 바로 쥐가 옮기는 벼룩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발견은 개선된 위생 상태, 쥐 박멸 조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치료법의 개발을 포함하여 질병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 이를 억제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과학적으로 이해된 질병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복잡성, 가난, 과밀화, 전 지구적 이동성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그것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팬데믹은 마침내 가라앉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보건 시스템을 재편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테리아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고립된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질병조차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토팔, 러시아 독감, 1882, 1890년. 이것은 거의 현대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 철도와 전신, 급성장하는 도시들의 시대에 펼쳐진 최초의 팬데믹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전 지구적인 질병이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감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이동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 패턴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익숙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러시아에 도달하기 전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믿어지며 러시아에 도달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 중심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확장되는 철도망을 따라 유럽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로 전파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질병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팬데믹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의 아주 일부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진정으로 세계화된 세상이 질병의 확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한 초기의 엿보기였습니다. 증상은 독감과 유사한 전형적인 질병들이었습니다. 열, 피로, 근육통, 그리고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은 신경학적 합병증, 혼란, 우울증, 그리고 회복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로감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은 환자들이 이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사망률은 이전의 역병들보다 낮았지만 엄청난 수의 감염자로 인해 그 영향은 중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노동 인구가 마비되었습니다. 도시들은 둔화되었습니다. 일상은 전 지구적 규모로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 독감을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오랫동안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유행병들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론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이미 한 세기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지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했고 살아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플루엔자였든 다른 무엇이었든 간에 러시아 독감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사람 그리고 병원균, 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은 더 이상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현대시대의 첫 번째 팬데믹으로서 연결된 세상에서 질병이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다음 팬데믹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교훈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탑9원 스페인 독감 1918-1920년. 이것은 국가들이 이미 지쳐있고 자원이 부족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던 파괴적인 세계대전의 끝자락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만큼의 속도와 강도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단순히 전쟁 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쟁의 파괴력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은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명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이 질병 발생에 대해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다른 곳, 아마도 군인들이 밀집 생활을 하던 군사 캠프에서 시작되어 전염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곳에서부터 바이러스는 병력 이동과 보급선을 따라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배들은 감염된 개인들을 실어 대양을 건넜습니다. 기차는 질병을 도시와 시골 깊숙한 곳까지 운반했습니다. 몇 달 만에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구석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특히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독감 유행과 달리 이 팬데믹은 수많은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충격적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열과 피로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폐렴으로 발전했고 폐에는 물이 찼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파랗게 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죽음은 며칠 만에, 때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0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압도당했습니다. 병원에는 침대가 부족했습니다. 의료진은 한계 이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안 많은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시검열은 일부 지역에서 정보를 억압하여 대중의 인식과 행동을 지연시켰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질병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억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가장 잊히지 않는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대중의 기억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종 그 앞에 전쟁에 가려지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수천만 명을 죽인 사건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역사의 각주로만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매우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시대에도 인류는 보이지 않는 것,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여전히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러스가 한때 세상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일 힘을 가졌었다면 세계 여행이 훨씬 더 빠르고 인구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에 그와 유사한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톱10 HIV 에이즈 팬데믹 1981년 현재. 이것은 이전의 많은 팬데믹들처럼 몇 달 만에 대륙을 휩쓸며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를 지워버리는 갑작스러운 파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용히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퍼지고 국경을 넘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의학, 사회, 그리고 인간의 인식을 재편할 지구촌의 위기로 성장했습니다. HIV 에이즈 팬데믹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이전에는 건강했던 개인들 사이에서 드문 감염병들이 특이한 군집을 이루며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미스터리에 직면했습니다. 환자들은 면역 체계를 잃어가고 있었고 신체가 평소라면 쉽게 싸워 이겨낼 질병들에 취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을 특히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그 본질이었습니다.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 체계를 공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시켜 신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퍼질 수 있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질병 그 자체만큼이나 공포와 오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염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이는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소외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예방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많은 팬데믹과 달리 이번 유행은 과학이 급격히 발전하던 시대에 펼쳐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결국 바이러스의 구조와 그것이 신체를 공격하는 방식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질병을 완치하지는 못하더라도 HIV 감염인이 길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지역은 특히 심각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HIV 에이즈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 지속 기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질병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공보건, 교육,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기 발견,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팬데믹이 단지 생물학적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질병 그 자체만큼이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HIV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팬데믹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들은 진화하고 지속되며 통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이 계속되는 싸움을 통해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를 다음 장기적인 지구촌 위기에 진정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명 전체를 지워버린 고대 역병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세상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현대 팬데믹까지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은 단순히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오늘날 진정으로 더 잘 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연결되어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진 것일까요? 역사를 통한 이 여정이 유익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세상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들을 드러내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